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오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요. 그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학의 1차 봉기와 2차 봉기 요 사이에 갑오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때 같이 청일 전쟁도 발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순서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순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도 개혁입니다. 국가주도 개혁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법과 제도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살짝 정리 좀 합시다. 1894년의 시작은 고부 농민봉기로 시작을 하지요. 근데 고부 농민봉기가 잘 해결이 안 되면서 제1차 봉기로 확대가 된다. 근데 그 제1차 봉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더니 청나라와 일본군이 동시에 파병을 했다. 청나라가 파병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근데 일본군의 파병은 이런 거였습니다. 청나라가 일본군에게 우리 조선에 파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 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조약을 알고 있죠. 조약의 이름은 맞습니다. 텐진 조약이고요. 그 텐진 조약의 내용을 받아든 일본이 조선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 속해 있고, 그로 인해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므로 우리도 파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군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일본이 그냥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근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청나라와 일본이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이 좀 꼬이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정부와 농민이 대립하게 된다면 청나라와 일본은 계속 조선에 주둔할 것이고, 그러면 국가의 위험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농민과 급하게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대화의 결과로 전주 화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전주 화약에 근거해서 농민들은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전라도 지역에 설치하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청나라와 일본에 철병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이거요. 자주적 개혁을 추진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할 생각을 갖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킴과 동시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개혁을 시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일본군이 계속해서 조선에 주둔하고자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군의 억압, 일본군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교정청을 폐지하고 일본의 요구대로 새로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되게 되죠. 이 상황이 되니까 농민군들은 정부에 대한 반발로 1차 봉기를 일으켰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봉기의 성격을 반봉건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어서 농민들이 좀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자 집강소도 설치하고 개혁을 실시했던 거지만, 지금 국가가 없어질 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봉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봉기는 1차 봉기와 달리 그렇죠, 외세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군과 일본군이 연합부대를 설치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며 동학농민운동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요거요.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요것은 일본의 강요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겁니다. 이 개혁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개혁, 가보개혁이 되는 거죠. 이 가보개혁의 시작은 군국기무처 설치로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가보개혁을 순서대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제1차 가보개혁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 군국기무처를 주도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흥선대원군은 실권은 없고요. 이 사람을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 일본이 끌어들인 겁니다. 일본이 이 사람을 끌어들인 이유는 흥선대원군을 끌어옴으로써 기존의 일본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정권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던 민씨 세력들을 좀 제외하고 그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군국기무처에서 실세라고 한다면 요 사람입니다. 김홍집. 사실 1894년에서 95년까지 이어지는 가보을미개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비록 이 군국기무처의 설치는, 여러분들, 설치는 누가 강요해서 한 거죠? 설치 자체는 일본의 강요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수순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바, 이 개혁의 내용 역시 누구에게 유리한 개혁일 수밖에 없다. 그치요? 일본.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청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1차 개혁 때에는 개혁의 내용도 많을 뿐더러 우리가 당시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고 봅시다.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이 차시별 3차까지 있습니다. 차시별 요 내용을 다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1차의 내용은 첫째, 개국 기년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나라에 대한 4대 외교를 청산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 외교를 청산하자, 여러분들 요거 우리 이미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거 갑, 신, 정변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가보개혁 때 이야기하면서 갑신정변 때 나왔던 내용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부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왕실하고 정부하고 분리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선은 왕이 국가이고 왕이 정부였습니다. 근데 그 왕과 정부를 분리한다라는 얘기는 국왕권을 제한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요. 국왕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정치 체제 중에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제 중에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여러분들 갑, 신, 정, 변 때 나왔던 내용이 가보개혁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행정부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교육부, 법무부 이런 것처럼 조선에서는 그 부서가 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6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8개로 확대하고 이름을 조에서 아문으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무청 중심의 경찰 제도를 도입한다. 여러분들 경찰 제도 도입한다. 이건 역시 순사를 두자라고 했던 갑신정변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 다시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제를 폐지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제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보통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양반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누구나 관리에 등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냐? 문벌을 폐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벌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 역시 이것 역시 갑신정변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동학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갑오개혁의 내용은 갑신정변 때의 내용과 그리고 동학 때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갑오개혁이 중요한 것이다. 비록 갑오개혁의 시작은 일본의 강요였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 갑오개혁 때 전부 다 모아져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갑오개혁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제를 보시면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자. 여러분들 재정을 일원화하자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 하면 갑신정변 때 나왔던 겁니다. 갑신정변 때는 당시 6조 체제였기 때문에 호조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조세 급납제를 시행하자. 급납제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내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내게 함으로써 물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겠지요. 조금 더 근대적인 세금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시행하자. 도량령을 통일하자. 이거는 전부 다 근대사회의 경제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자. 여러분들 노비법을 혁파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평등 그리고 신분제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갑신정변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동학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동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비 문서를 소각하자. 이 얘기가 공사노비법 혁파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거지요? 그쵸? 요거는 동학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조혼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
일찍 결혼하는 거 폐단이 많으니까 금지한다. 고문과 연자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공문서에 국문, 국한문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갑신정변 때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고 동학에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정리를 해놨지요. 이런 식으로 1, 2, 4번, 5번 그리고 경제의 1번, 사회의 기역은 갑신정변의 개혁안을 수용한 것이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는 5번 그리고 기역과 니은을 수용한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의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부의 개혁 의지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갑오 개혁을 하던 와중에 일본이 중국 본토로 진격하면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전쟁 쪽으로 써야 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조선에 대한 간섭의 에너지를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간섭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현재 조선 정부에 일본과 가까운 사람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박영효를 귀국시켜서 제2차 갑오개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박영효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게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때 고종은 독립서거문과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는데요. 요 내용을 좀 더 그럼 살펴보지요. 2차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홍범 14조를 반포해서 국내 내에 자주 독립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홍범 14조는 2차 때 발표했지만 1차의 개혁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2차 때 발표한 거죠. 그럼 잠시 보고 올까요? 홍범 14조의 내용, 자주독립 국가를 선언한다. 아까 개국 기년을 사용했던 거랑 연관이 되겠지요. 요거 개국 기년 사용. 요거랑 연관이 되는 거고요. 다음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 대신과 논의하여 국정을 결정한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다음 재정의 일원화 아까 탁지 아문에서 관리한다 라고 했고요. 다음 지방관의 사법권을 폐지한다. 사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지방관의 사법권을 폐지한다. 여기에서 지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조선시대의 수령은 이렇게 부릅니다. 국왕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사법, 행정, 군사권을 행사하죠. 여러분들 해당 지역에서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모두 다 수령이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의 문제점이 뭐냐? 권력 독점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면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권한이 크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사법권을 폐지함으로써 권력을 분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지방 수령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지방 수령들이 부정부패를 덜 저질러야 백성들의 생활도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 체제에서는 여러분들 권한은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삼권 분립에서 사법권은 항상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연관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인권을 보장하자.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한다. 선비를 두루 구하여 인재를 등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제 폐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각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정치조직을 개편해서 아까 8개로 확대했던 걸 7개로 다시 줄이고 이름은 부로 했지요. 지방행정조직은 8도에서 23부 체제로 좀 더 세분화했고 군제를 개편해서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했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군사제도 개혁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군사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갑오개혁의 시작이 일본의 억압 때문이었고 강요 때문이었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동학농민운동을 정부가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무언가 개혁을 시도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군사제도 개혁이 이제서야 나온다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갑오개혁의 한계가 뚜렷한 겁니다.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강한 군사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늦게 아주 조금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중앙군인 훈련대는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조직이다라고 했는데 이 중앙군 이 훈련대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을미사변 일본 사람들이 궁궐로 쳐들어와서 민비를 살해한 사건. 궁궐로 들어와서 민비를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약한 나라라 해도 그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다면 그 밖에서 약간의 소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왕비가 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왔다. 그 얘기는 나라 안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조력을 했던 세력들이 대체로 다 이 훈련대 소속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재판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었습니다. 사법권을 독립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해야 부정부패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야 민생이 안정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해서 관립학교,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범학교를 설치합니다. 사범학교는 이제 교사를 양성해서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1894년, 95년 정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강화 조약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인정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죠.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 간섭하지 않는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청나라는 일본이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조선은 이제 일본 너네가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상금도 요구해서 받아내고요. 땅도 받아냅니다. 특히 여기를 받아내죠. 어디를 받아내느냐? 야오뚱 반도 그리고 타이완. 타이완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여러분들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랴오뚱 반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동반도, 만주의 관문,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걸 가져가게 되면 골치 아픈 나라가 있죠.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수업 중에 자주 그렸던 그림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청나라가 있고 여기에 조선이 있고 여기에 일본이 있고 이 위쪽으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만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일본이 조선을 먹었다. 그쵸? 그리고 이 만주의 요 부분까지 먹으려고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길 일본이 먼저 가져가게 될 경우, 일본이 이렇게 먼저 가져가게 될 경우 러시아의 제국주의 정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것을 반대하고 나오죠. 그걸 우리는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삼국 간섭,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이 랴오뚱 반도 갖는 거 반대한다라고 거부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했다. 일본이 밀린 거죠. 어렵사리 얻어낸 걸 러시아가 와서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나라 정부에서 길을 찾은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꼼짝없이 일본에게 먹히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구멍을 찾아낸 거죠. 이 나라는 바로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새로운 내각의 구성의 핵심을 보면 박정양, 이완용 등 친러 세력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박영효는 추방되고 러시아에게 기대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가 났죠. 화가 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민씨 정권의 핵심 누구? 민비거든요. 그래서 그 민비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궁궐로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참여한 사람은 미우라 공사, 당시 우리 조선에 와 있던 일본 외교의 대표입니다. 일본군 수비대, 일본인 낭인, 일본인 낭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본인 사무라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훈련대 무관들, 내부의 조력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제거되었다. 그것도 궁궐로 쳐들어와서 무참히 죽였다.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겠죠.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이 3차 김홍집 내각은 당연히 다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내각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제4차 김홍집 내각이고 다시 친일 관료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이때 시행한 개혁을 을미년이었기 때문에 1895년이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을미개혁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연호를 사용한다, 건양, 그리고 훈련대는 해산해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훈련대는 해산하고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사회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단발령. 머리카락을 잘라라. 참았거든요. 을미사변.
민비가 뭐 우리나라 역사에 뭐 크게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백주대낮에 왕비가 궁궐 안에서 살해당했다. 이건 좀 치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거기다 일본 놈들이 그랬다.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일본 놈들이 배후에서 단발령을 지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단발령이라고 하는 건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는데 사실 머리카락 자르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하지만 조선은 500년 역사 동안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500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500년 동안 해왔으면 전통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핵심을 훼손하는 전통을 훼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불만이 확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으로 격양되었던 양반 유생층과 농민들의 반일, 반정부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반일, 반정부 감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발과 그 일본의 앞잡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각,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고종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며 갑오개혁은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을미사변, 과, 을미, 의병, 의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을미의병도 고종에게는 꽤나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이 국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었기 때문에 그 핵심인 고종은 그것도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전 그리고 국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겹치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공사관은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덕수궁 옆에 붙어 있습니다. 덕수궁 옆에. 근데 여러분들 덕수궁 옆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기 때문에 고종에 대한 경비가 삼엄했는데 고종이 새벽에 그 여자들이 타는 가마 아시죠? 사방이 막혀 있는 그거를 타고 궁궐 밖으로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이 개혁이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왕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채 남의 나라 외교관들이 사는 곳에 몸을 의탁해야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나라가 힘이 없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라의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은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안관파천 후에는 이제 단발령은 다시 폐지됩니다. 워낙에 이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도 다시 13도로 바꾸고 호적제도 개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아니죠.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정부를 본다?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896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 이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했을까?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갑오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는 이거죠. 일본의 강요 이전에 있었던 민족 내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반영된 거 각각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근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여기서의 핵심은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주도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바로 법으로 바로 제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갑신정변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했던 것이고 실제로 하지 못했고요. 동학에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갑오을미개혁에서 그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밑바탕이 된 최초의 개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계는 일본의 강요입니다. 그래서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국방력 강화 같은 개혁에는 소홀히 했죠. 기껏 2년 동안 있었던 개혁 중에 군사 관련 개혁은 훈련대를 만들었다가 없앤 거, 그리고 마지막에 친위대 진위대 만든 거밖에 없거든요. 뭐 군사를 근대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지지가 미흡했다.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 의병은 단순히 반일 감정뿐만 아니라 반정부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갑오을미개혁 내내 내각의 주도자였던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아관파천 후에 종로에서 군중한테 붙잡혀가지고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는 거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도 백성들이 민중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래서 또 다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홍보해야 한다.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정부 내부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내부에서의 그런 생각이 모이면서 1896년에 여러분들 독립협회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에는 정부 관료들도 꽤 많이 참여하거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갑오을미개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